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우리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대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지지 동력으로 삼는 정치 풍로를 바꿔야 된다.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다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주진 대표. 예. 그런데 이게 또 금방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번 사건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그 예전보다 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여러 물론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좀 있었지만 총선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고 또 가뜩이나 여야의 대립이 너무나 극심했던 상황에서 전직 대선 후보였고 또 현재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 이루어진 피습 테러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정치권이 공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총선, 지선, 또 대선을 뛰어야 되는 후보 입장에서도 이런 적대의 정치가 자칫 정말 신변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공동체적인 위기가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지금 과거에도 여야가 싸우긴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극단 정치는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일종의 묻지마 폭력과 같은 범죄들이 많이 성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치권에도 이 강성 지지층, 우리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조금 팽배하게 좀 커진 면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어떤 지지자들끼리의 3, 4, 5 그리고 여러 명이서 모일 수 있는 어떤 인터넷 온라인적인 그 환경이 많이 개선되면서 이러한 강성 지지층이 더 많아지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일명 유튜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온라인 방송에서도 어떤 자극적인 가짜 뉴스 혹은 뉴스를 이렇게 계속해서 살포를 하면서 이런 어떤 범죄들이 더 많이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 주변에 배치되는 경찰력은 주로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배치가 되는데 근접 경우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문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이 정치인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치인들한테 정찰력이 또 집중되면 치안 공백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고요. 이 문제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야당의 어떤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경호가 더 많이 삼엄해졌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찰에 둘러싼 모습이 사실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제가 과거에도 당대표실에서 대표를 수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민주당의 경우는 선행팀이라고 해서 2명에서 3명 정도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사전에 대표의 동선과 누가 수행을 할지 누가 옆에서 걸어갈지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조금 강화를 한다. 그러면 경찰이 강화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맞지가 않습니다. 당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 차원에서도 이제 인력을 더 보강을 해야겠죠. 근데 경찰이 하게 되면 어떤 보안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표의 일정이 밤에도 있을 수 있고 아침 일찍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걸 좀 짜임새 있게 현실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윤주진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유권자들과 조금이라도 좀 가깝게 좀 다가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리고 또 미리 동선을 짜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동선대로 움직이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경호를 강화하고 미리 일정을 짜고 이런 것들이 물론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나에게는 정말 충성 지지층인 줄 알았고 정말 오랫동안 우리 당을 지지한 지지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테러를 저지르는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러한 어떤 극단적인 발언, 혐오적인 표현, 그리고 정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영웅시하고 조장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좀 앞장서서 이렇게 좀 억누르고 시민들께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막 응원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면서 오히려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치에 과잉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예.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에 가장 앞장서야 될 것은 바로 양당입니다. 양당이 최근 한 몇 년간 너무나 그 극단 지지층에 매몰이 돼서 과잉 충성층에만 편승하는 그런 팬덤 정치를 이어온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자제하고 자중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 전 나온 소식인데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이 이재명 대표를 문병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이제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치 복원을 위해서 이제 좀 뭐 바꿔야 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를 앞둔 이 상황에서 물론 대통령실 참모들의 문병이 뭐 현실화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대통령이라든가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손을 내밀고 좀 야당 대표도 화답하는 이런 그림을 좀 기대하는 것은 좀 욕심일까요? 아니요, 그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도 이런 보도가 많이 있어요.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통해서 법안의 취지와 다르게 개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감액시킬 수는 있지만 증액은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야당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현실적인 건 아니다. 그런 반면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아쉬운 대목이 신년사를 봤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야당과 대화와 협치를 하겠다는 메시지가 새해 첫날인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매우 아쉽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먼저 좀 손을 내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야당의 책임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윤주진 대표가 보시기에는 예. 이 대통령이 어제 그 신년 인사회였나요? 거기서 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뭐 협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지금 스탠스가 좀 아쉽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예.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물론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고 또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상 주어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교착 상태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를 탓하긴 좀 어렵다. 다만 이 전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키를 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여당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물론 너무나 불행하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참사지만 조금만 더 시각을 바꿔보면 어떻게 보면 여야가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착안했을 때 이번에는 참모들이 찾아가서 일단은 좀 병문안 정도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쾌유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대화의 물꼬를 터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그러한 모양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조금은 정치에 이런 좀 풀리겠구나 이런 기대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가짜 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모론과 배우설, 자작극설 같은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내놓은 입장인데요. 자, 윤주진 대표. 예.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정쟁화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경계하는 입장도 내놓고 있거든요. 예. 오늘 가짜 뉴스 강력 대응 방침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혹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피습 테러의 배후로 국민의힘이 지목돼서 국민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이것은 매우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번 사건과 국민의힘은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요. 예.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이 마치 이 사건이 무슨 뭐 자작극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배우로 또 지목된다면 이 가짜 뉴스를 제조하는 그런 정당으로의 오명을 또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간에 예. 국민의힘은 절대 음모론과 가짜 뉴스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방침을 강하게 세우고 예. 특히 당내 인사들의 어떤 일탈과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피의자의 당적 논란을 둘러싼 얘기도 지금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그 정치권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범행을 저지르신 분이 특정 정당에 입당을 했었고 탈당을 했었고 또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에 입당을 했었다는 어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당적을 입당, 탈당, 입당 이 세 가지만 봐도 저 혼자서도 10분이면 10개 이상의 시나리오는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 당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집중할 때가 아니다. 이건 음모론만 더 확산시키는 거라서 양 진영에게 더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범이 있는지 왜 그랬는지 이러한 범죄의 어떤 실체적인 진실에 규명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자작극 같은 경우는 정말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2차 가해가 이런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는 정말 양당이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허위사실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문제라든가 논란 중에 확인 가능한 건 맞다, 아니다 확인을 해준다거나 그 입장을 정리해주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의 적절성 논란, 병원장이 수술 경과를 브리핑했던 과거 정치인 피습 사건 때와 달리 왜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병원 브리핑을 한 것인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오늘은 서울대병원이 직접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두 가지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주진 대표부터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당적 논란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당적을 가졌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본질의 이슈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적이든 민주당 당적이든 그냥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것이 본질인데 다만 당적이 무엇이냐를 너무나 궁금해들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적을 있는 그대로 밝힘으로써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맞겠죠. 빨리빨리 정리할 건 정리해줘야 된다는 그것이 거죠.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의학적 문제는 비전문가가 발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논란만 커질 뿐입니다. 최초에 민주당에서 이런 의학적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오히려 더 큰 논란과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집도를 한 의사가 직접 나와서 정황을 잘 설명해 줌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게 된 그런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헬기 이송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계 내부에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비전문가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맞았느냐를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인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 현장 상황의 어떤 위급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내린 그들의 의사결정이 가장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회적인 신뢰를 갖고 가는 것이 일단은 맞다고 보입니다만 추후에 조금 더 나은 방식의 선택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더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 그럼 헬기 이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단 그때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조목조목 좀 정리를 해줬다면 아마 불필요한 논란도 야기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헬기 이송 논란이 나왔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이 당연히 부산보다는 서울에 가 있어야지 나중에 가족들이 가서 간호하기도 편리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몸을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민주당의 당무를 조금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부산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서울로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울로 가도록 이송을 허락했던 거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면 저는 의료진이 만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있는 본질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제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문제는 이 상처와 환자의 상태와 관련해서도
비전문가들이 말을 삼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더 무서운 예. 거는 현직 의사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SNS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 수술을 집도했던 의료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사라는 이유로 SNS에 글을 올리면 사람들은 사실 의사라면 전문적이고 맹신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이런 것도, 때문에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네. 진작에 좀 나와서 네네. 직접 좀 브리핑을 했더라면 네네. 이런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았을까 네, 하는 맞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도 저희 인재영입 5호 강청희 그 의사협회 부의장 하셨던 분이 브리핑을 했는데 그분도 서울대 측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렇군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본인과 직접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환자의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말씀 중에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 국회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쌍특검법을 정부에 국회가 이송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관련 얘기는 하던 얘기 마저 하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위 사실 유포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저희가 해봤고요. 지금 양당이 동시에 지금 그 강력 대응하겠다,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조금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짜 뉴스가 퍼뜨리는 것을 당연히 뭐 방지해야 되고 처벌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이 사건이 혹여나 우리 당에 내 진영에 불똥이 튈까 하는 그런 너무 경계심과 조바심이 있어서 오히려 이 이슈에 너무 좀 과잉 대응한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 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 계속해서 당내에서 나오는 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이런 목소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사건에서 자꾸 이 여야의 갈등 구도, 여야의 이 대립 구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또 희석되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자꾸 이번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은 강경 대응 방침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매우 안타깝죠. 우리 사회가 꼭 이렇게 모든 걸 고소 고발 그리고 옛날에 정치도 어떤 낭만이 있다고 했었는데 자꾸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이런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당으로서는 우리 윤주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가짜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당에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매우 경계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보고요. 예. 사실 이런 것들은 법적인 대응보다도 우리 모두가 지지자들을 자제시키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도 어떤 자극적인 용어라든지 그러한 불만에 대한 표시를 조금 자제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네. 피습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도 구성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인재영입위원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영입 작업도 계속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총선 일정표가 일부 조정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당무에 대해서는 임무를 둘로 나누어서 수석 최고위원과 원내대표가 나눠서 하기로 했고요. 예. 나머지 이제 문제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선택과 결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지, 예. 순번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공천과 관련해서는 어디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전략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것들을 어찌됐든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그리고 지도부가 사전에 일단 1차 작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놓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주진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 그 입원 치료가 최소 열흘에서 2주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야당 공천 작업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야당 공천이 늦어진다면 국민의힘 공천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당이 자신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당의 후보를 결정하면 될 일이지만 예. 실은 누가 될지 모르는 이른바
부동층이 많거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실은 우리 당의 후보도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상대에선 대권 주자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신인이 나간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합지일수록 더 그렇죠. 네, 경합지일수록 더 서로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공천이 늦어지면 당연히 여당의 공천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공천을 섣불리 했을 때 그것이 전략적으로 상대에게 패를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은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지금 중요한 변수는 여야 모두 신당 이슈입니다. 신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따라서 공천도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야당 대표가 현재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 신당 문제도 조금 지연이 될 것이고요. 이 신당 문제가 지연이 되면 당연히 여야 모두 공천의 일정도 늦어지면서 선거가 전반적으로 조금 늦게 시작되는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8일과 9일로 예정됐던 위증교사 사건 재판, 대장도 사건 재판은 이미 연기됐습니다. 재판 연기도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연기도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본의에 따른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재판이 연기됨으로써 어느 정도는 시간을 버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런 사건을 명분 삼아서 또 마치 사법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은 그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강한 실망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회복이 되면 빨리 재판에 복귀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것을 충분히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성길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연기 이것이 이낙연 신당 창당 일정에 어느 정도 차질을 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낙연 신당 창당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을 더 벌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사례를 보면 2월이 넘어서 창당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전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당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거대 양당과 비교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검증하는 어떤 작업도 부실할 수가 있고 이러한 면에서 구설수가 나오게 되면 또 신당으로서는 또 데미지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쇄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랜드 오픈 효과라고 하죠. 예. 늦게 창당해서 그 그랜드 오픈 효과로 쭉 투표일까지 가는 그러한 전략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꼭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이낙연 신당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시간을 있겠습니다. 번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럴 이런 수도 있을 말씀으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네. 당내 비명계의 탈당을 늦추는 그런 영향도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원칙과 상식 그 의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4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아니면 탈당을 해서 신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잔류를 해서 출마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잔류해서 그냥 우리가 졌다라고 하고 경선에 뛰어들든지 이렇게 4가지 어떤 선택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탈당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분들도 더 지켜봐야 될 일이다. 왜 사람이 결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천이 늦어지게 되면 좀 계속 주춤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뭐 물론 이분들은 본인들은 공천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당의 변화를 위해서 요구하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진정성을 더 믿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의 허은하 전 의원이 의원직을 버리고 합류했는데요. 향후 추가로 신당에 합류할 현역 의원들이 몇이나 될지가 관심인데 허은하 전 의원의 발언 들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부 여당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듯이 아마 저보다 10배 이상 고민하실 텐데요. 그 고민의 강도가 커졌다라고 좀 느낍니다. 사실 말씀으로 하신 분들은 10명은 넘습니다. 예, 지금 뭐 들으신 대로 이준석 신당 쪽에서는 계속 뭐 현역 의원이 합류할 현역 의원이 꽤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거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공천 상황과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든 좀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파급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공천도 공천이지만 선거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제가 기존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냐에 따라서는 실은 이준석 신당이 지역구의 후보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라는 이게 결정적이기 때문에 네. 지역구 출마를 해야 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탈을 하는 것이 크게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어떤 신당이 지역구 정당으로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만 예. 그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과연 이준석 신당이 이슈와 아젠다로는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차기 미래 대권의 어떤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회의감이 있고요. 지역구 후보를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론 이준석 대표는 상황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제에 따라서는 그 가능성 여부가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탈이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아마도 이준석 신당은 주로 비례의원 중심으로 가게 된다고 봤을 때 현역 불출마나 혹은 컷오프 이런 분들이 다른 선택지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호흡하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여야 상황과 그 신당 아직 뭐 창당이 안 된 신당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상황들이 맞물려 돌아가서 이제 변수가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이낙연 신당이 현실화되고 당내 공천 상황이 싹 정리가 된 이후에 어떻게 뭐 탈당하는 의원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탈당한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낙연 신당과 지금 이준석 신당이 사실 중간지대에서 삼지대 빅텐트로 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연대 혹은 연합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민주당에 소속을 뒀던 국회의원이면 아무래도 그 이준석 대표와 함께 정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과거에 뭐 바른미래당이라고 해서 뭐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라는 슬로건으로 같이 만나본 경험이 있었는데 막상 같이 정치를 해보니 이념이나 바라보는 상이 매우 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공천에 낙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이낙연 신당.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준석 신당이 굳이 뭐 원내 교섭단체까지 구성할 만큼의 현역 의원을 이렇게 낙천자들을 받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2월 15일에 기호 3번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현역 의원만 보유하면 되지 괜히 원내 교섭단체까지 욕심을 부렸다가는 자칫 신당이라는 어떤 신선한 이미지에 어떤 훼손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현역 의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섭외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 쪽으로 얘기가 흘러갔는데 이낙연 신당은 그러면 파급력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정치적 자산이 호남에 있는데 그 호남에서의 지금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증거로 이낙연 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낙연계 의원들이 신당 합류를 이미 가지 않겠다,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선언을 했고 이 당내 구성원들 자체가 이낙연 대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민주당의 변화에 대해서는 옳다고 동의하고 있지만 그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파급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행보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충북 청주를 방문했는데 광주에서 한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은 광주 시민들께 호남의 시민들께 바로 그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그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정책으로서, 예산으로서, 행정으로서 표현하고 실천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야당 비판은 멈추고 당분간은 민생 등에 집중하는 이른바 로키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정도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충격도 좀 가라앉을 거고 그러면 공관위 띄우고 총선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게 당 쪽의 설명입니다. 공관위원장 임명하고 공관위 출범까지 마무리하고 난 뒤에 한동훈 위원장 4선, 5선 당 중진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 윤주진 대표. 예. 공천 물갈이해야 되고 한동훈 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직접 인재 영입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진들과의 만남, 이거 어떤 행보로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재 퍼지고 있는 그런 물갈이론 자체가 당내 분위기를 좀 동요시키고 또 일부 당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좀 감지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좀 진화에 나서는 것이 본인의 리더십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보고요. 중진이라고 해서 물갈이다. 또 중진이 아니라 뭐 초선이라고 해서 계속 간다. 이런 원칙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앞으로 정말 실력을 검증하고 성과를 검증해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경선과 혹은 공천 관리를 통해서 후보를 뽑는 것이지 무조건 뭐 몇 선 이상은 물갈이 뭐 이런 식의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 분위기를 조금 수습해 나가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빨리 닦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당내 소통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그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뭐 중진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 물갈이 그 원칙 뭐 이런 것들을 다 혁신안을 만들어서 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는 그것이 이제 우려로 변질이 돼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아무래도 늘 선거 때마다는 다선 중진들의 희생이 다소 요구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선거 때나 마찬가지였고 또 어느 선거에서나 당대표가 그런 방향으로 좀 가온 경향이 있었죠.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그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공정하고 멋져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공정하고 멋지다는 것은 결국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때 그것이 공정한 것이고 또 그것에 승복해서 다 함께 다시 하나가 됐을 때 멋진 것인데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인요한 혁신위에서 내놨던 그런 혁신안보다는 조금 더 정밀한 수준의 공천관리안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점을 또 중진들에게 좀 어필함으로써 일단 당내에서의 동요를 좀 수습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예.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공관위 구성을 조만간 할 거고요, 그죠? 네. 이제 근데 이제 비명계에서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오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대표 사건이 있어서 지금 잠시 잠잠한 상황인데 그 민주당의 그 인재 영입이랄까 공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저희 민주당은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선거에 앞두고 급작스럽게 선거의 룰을 바꿔서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선거 뭐 1년 전부터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동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내에 뭐 권리당원을 모아서 그 권리당원이 선거 기간이 됐을 때 투표를 해서 후보를 선출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친명이냐 비명이냐의 문제보다 저는 신인과 현역의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월등하게 현역이 권리당원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역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콘크리트 당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뭐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돼서도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많은 지역구를 다 계산을 해보면 친명 분들도 많이 탈락을 하고 등록조차 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역시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여야 간 그 싸움 잠시 뭐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상황 언제까지 갈지 좀 모르겠습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법이 걸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고요. 이송되는 대로 민주당은 즉시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는데 이 상황도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시 이 표결 시점을 민주당이 좀 지연시키려는 꼼수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 얼마나 지연되겠습니까? 만약에 지연된다면.
물론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가 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그 목적 자체는 상당히 좀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바로 재의결 표결을 해서 예. 통과되거나 혹은 통과되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일단은 민주당은 어쨌든 이번 사건을 일단락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총선 마지막 말미로 갈수록 양 당은 모두 다소 분열의 상태로 좀 갈 수밖에 없고요. 공천 예. 뭐 결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에서 나올 이탈표를 좀 기대해서 시간을 한 1월 말 혹은 2월 중순까지 좀 끌어놓고 2월 말이나 3월 초 어느 정도 공천 윤곽이 나와서 대진표가 완성이 된 시점에 재의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일정을 갖고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 특수한 어떤 뭐 권한 남용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에 대해서 다시 국회가 판단하는 이 정상적인 이 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지 갑자기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고 하는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수를 내놓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좀 보여주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뭐 뜬금없는 수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에 정해진 본인의 권한이라고 하면 권한쟁의를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우리 민주당이 법에 정해진 보장된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많은 분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취지가 뭐냐면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의 크기를 수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수치로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여당이 처리하는지를 보고 총선 투표에 마음을 정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디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온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소식까지 전하면서 두 분과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